미약한 상승세가 유지될 것이다. 강한 상승세가 만들어질 그 조건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상승 반전했고 반전된 그 흐름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 자, 지금 교수님과 교수님이 신간 스태그플레이션 2024년 경제 전망 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많은 분들의 관심사, 부동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단 2023년 부동산 시장 벌써 10월이니까요. 현재 어떤 모습인가요? 일단 현재만 얘기해 주신다면. 현재는 완만한 반등 전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반등 전환의 모습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래프가 그대로 모든 걸 반영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 주간 단위의 등락률이니까 이게 이 기준선 0을 밑돌면 여전히 하락하는 거고요. 이것을 웃돌면 상승세인 거예요. 아주 작은 상승세일지라도 이 부분처럼 아주 작은 상승세일지라도 이건 상승하는 거고요. 상승률이 이렇게 떨어졌을지라도 0 이상에 있으면 여전히 오르긴 오르는 겁니다. 미세하게라도. 지금은 계속 하락 국면에 있다가 상승 전환을 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또 2024년 경제 선망사나 그동안 방송에서 2024년 중반까지 부동산 시장 조정이 있다가 중반부터 회복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겠죠. 앞으로 내년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상승해서 완만한, 그러니까 미약한 상승세가 유지될 것이다. 강한 상승세가 만들어질 그 조건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상승 반전했고 반전된 그 흐름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 강한 상승세는 아닐 것이다. 그 구체적으로는 조금씩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치면 2023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시장이 조금은 짧은 기간에 많은 조정을 겪은 거 아닌가요? 짧은 기간에 많은 조정을 겪었죠. 원래는 그 기간이 좀 길 거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3년 경제전망서를 갖고 왔을 때 정확히 1년 전에 상반기까지 조정되다가 중반 이후 반등할 수 있다라고 책에 명시를 했잖아요. 그 부분 혹시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2023년 부동산 시장은 거품 수축의 해다. 2023년 하반기까지 주택 가격이 조정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과 투자 관점의 매수 시점에 신중히 진단할 필요가 있겠다. 2023년 중반 이후 미분양 주택이 점차 해소되거나 주택 거래량이 점차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는 시점에서 매수 시점을 잡을 것을 추천한다. 부동산 정책이 재건축 및 초과 증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 주요 지역들의 기회를 포착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거기 말씀드린 그대로가 이제 제가 23년에 전망했던 그 전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는 조정되다가 상승 반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주기가 짧다라는 얘기, 너무 좋은 질문 주셨는데 주기가 너무 짧기 때문에 더 조정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많잖아요. 근데 주기가 짧아졌습니다. 원래. 왜 짧아졌느냐? 주로 많은 분들이 2008년 금융위기 때랑 좀 비교를 많이 하세요. 근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그때 2008년 금융위기 터지자마자 미국이 금리를 제로금리로 떨어뜨립니다. 그 제로금리를 언제까지 유지했냐면 2015년 12월까지 유지합니다. 그러면서 15년 12월부터 금리 인상을 하는데 그 금리 인상의 속도가 매우 베이비예요. 2015년 12월에 한 번 하고 16년 12월에 한 번 하고 17년에 3번 하고 18년에 4번 해서 15, 16, 17, 18년 4년 동안 9번 인상한 거예요. 근데 9번이 다 베이비 스텝입니다. 그러면 0.25%포인트씩 9번 인상했으니까 결과적으로 9번이면 몇 번입니까? 10번이라고 하면 2.25%포인트밖에 안 올린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주기가 얼마나 길었는지 보세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제로금리로 순식간에 도입하고 2015년 12월까지 끝자락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했고 그리고 15년 12월, 16년 12월 4년 동안 금리 인상을 했는데 4년 동안 지금과 비교하면 고작 2.5%가 안 되게 인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 팬데믹 경제 위기 왔죠? 2020년에 제로금리 도입했죠? 그리고 2022년부터, 우리 한국은 2021년부터지만 2022년부터 금리 인상을 단행합니다. 근데 2022년부터 23년까지 두 개년 동안 0.5에서 5.5%까지 5%포인트를 올렸어요. 주기가 짧아졌고 강해졌죠. 맞습니까? 주기가 길고 느렸다가 주기가 짧아지고 강해졌죠. 그런 면에서 이 주기도
아파트 사이클, 주택 가격이라는 그 흐름을 보여주는 사이클도 주기가 짧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면 2020년, 21년 두 개년 동안 상승 기조였던 거예요. 맞죠? 그리고 22년부터 하락 국면으로 접어든 거예요. 그리고 22년 하락 국면을 맞이하고 23년 중반까지 하락 구간을 마무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이 자체가 짧아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집값 아직도 비싸다. 그리고 더 조정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조정이 덜 된 것 아니냐. 네. 근데 집값 아직도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전 첫 번째. 네. 그리고 조정 더 많이 돼야 됐었다라고 하는데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냥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 보자고요. 네. 냉정하게. 22년, 23년은 초인플레이션 시대예요. 모든 물건의 가격이 올랐어요. 네. 우리 한국도 역시 최대 6.3%까지 올랐어요. 그럼 물가가 이렇게 치솟는 과정에서 네. 예를 들면 이 커피 한 잔을 원래 1,000원이었는데 2,000원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된 건가요? 떨어진 거죠? 떨어진 거죠. 이제 1,000원 가지고 이걸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원 올랐으니까. 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른 동안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자, 역시 바꿔서 1,000원 가지고 아파트를 살 수 있었어요. 네. 근데 집값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집값이 예를 들어서 1,000원에서 500원으로 떨어졌다고 봐요. 근데 500원이 아니라 100원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걸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집의 가치가 떨어진 것은 많이 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물가가 상승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네. 왜 이거밖에 안 떨어졌어라고 할 수 있지만 물가는 더 올랐는데 이렇게 모든 떨어졌어요. 것이 오르는데 그 과정에서 집값이 요거 떨어졌으면 사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냉정하게 이 시장을 보고 있는 모습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 하나가 이제 집값이 앞으로 좀 더 떨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 중 하나는 네. 집값 상승 맞다. 뭐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2023년 상반기 뭐 지금 8월까지는 예. 근데 매물량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 네. 근데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매물량이 증가한다는 거는 네. 집주인이 팔고 싶은 거 아니냐. 네. 그럼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으면 집주인이 팔고 싶겠냐. 당연히 걷어들인다. 이건 사실 네. 맞는 말이긴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매물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이제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매수세는 줄어들고 매도세가 늘어나면서 집값은 2차 하락을 맞을 것이다. 이 얘기 좀 설득력이 있긴 하던데. 네, 그 부분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아, 네. 설득력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강하게 상승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답변 드린다면 매물량이 증가하는데 네. 거래량도 증가해요. 왜 매물만 보냐고요. 거래량도 많이 증가하고 있나요? 여전히 공급만 보는 거예요. 네네네. 공급을 보지만 그 이상의 수요가 발생하면 가격은 상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맞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매물이 늘어나는 거 저도 공감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매물이 안 늘어나요. 지금 수요가 나름 살아났는데 매물이 안 나와요. 네. 그럼 가격은 폭등했겠죠. 근데 그렇게 안 나오니까 가격 상승세가 크지 않아요. 근데 여전히 상승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매물량이 많아지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매물량 이상으로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게 가격 상승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전히 매물만 갖고 얘기하는 것은 공급 측면만 본 거고요. 수요 측면을 같이 봐야 됩니다. 우리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산에 올라가서 물을 나 혼자 올라가서 비싸게 팔고 싶어요. 나 혼자 물 한 병 들고 가서 이거 500원짜리 2,000원에 팔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도 똑같은 생각으로 갖고 와가지고 두 명이 또 물을 팔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공급하는 물의 양 이상으로 수요가 일어난다면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공급만 보냐고요. 왜 많은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물 팔려고 한다 라는 것만 보자고요. 근데 그 이상으로 산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물을 필요로 한다면 그 물 가격은 떨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요즘에 서울의 거래량 데이터는 좀 어떤 상황인가요? 네, 거래량 데이터는 2022년에 주로 한 5월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정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렇다가 23년에 그 떨어지다가 다시 이제 회복돼서 그렇죠. 예, 22년 5월 이후로 거래량이 가장 많은 상황이에요. 주택 거래량이. 예, 그거는 팩트고요. 제가 오늘 그래프를 갖고 오지는 못해서 네.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유감이지만 어쨌든 그 거래량은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준은 아니에요. 제가 그렇다고 그렇고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미약한 상승세가 나오는 배경이 이렇다라는 것을 그리고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네. 게 이제 집값이 더 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 뭐 오르기를 네. 원하는 분 다양하게 있잖아요. 맞아요. 워낙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럼요. 근데 이제 집값이 더 떨어지길 바라면서 여기서 50% 정도 예. 더 떨어지기를 이제 바라시는 분들에게 어떤 게스트분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집값이 여기서 반토막 나기 원하냐고. 예. 그런데 집값만 반토막이 날 수 없다. 예. 집값이 반토막 나면 주식시장도 여기보다 훨씬 더 떨어져야 되고 집값이 여기서 반토막 난다는 거는 여러분의 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흔들려야지 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냥 집값만 딱 여러분이 원하는 가격만큼 딱 떨어져서 사고 모두가 해피한 그림은 그런 거는 사실 있기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약간 듣다 보니까 약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 집값이 반토막 나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는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경제가 굉장히 암담해졌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 하는데 일리가 있는 말인가요?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반토막 난다. 너무 좋은 질문 주셨는데 저도 처음 듣는 질문이라서 네.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런 경제 여건을 상정하면 그게 경제 위기예요. 경제 위기 상황. 근데 작은 경제 위기로는 반토막도 안 나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까 보여드렸었던 세계 경제 성장률 그래프인데요. 제가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를 구분하셔라. 경제 위기 오는 게 아닙니다. 경기 침체 오는 겁니다. 근데 경제 위기의 모습이 이래요. 2020년처럼. V자로 충격. 그리고 성장률이 역성장. 우리 김 작가님 생애에 우리 한국 경제가 역성장했던 거, 마이너스 성장률을 봤던 거 몇 번 있는지 아세요? 생애에 2번 있었어요. 김 작가님 생애. IMF랑 팬데믹 2번인 겁니다. 생애를 통틀어서 이렇게 오래 사는 분이. 비슷하잖아요. 저는 3번 있어요. 왜 3번이죠? 제가 82년생이시죠? 그거 얘기하면 안 돼요. 예, 나갔으니까 죄송하지만 1980년에도 5.1 쇼크에 따른 경제 위기가 왔었어요. 역성장했어요. 마이너스 1.7%.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생전에 소위 40평생 사는 사람이 경제 위기를 겪은 게 2번이에요. 그리고 팬데믹 경제 위기 때도 집값이 그렇게 반토막 나진 않았죠. 그럼 역사적으로 반토막이라는 표현을 쓰긴 애매하지만 반토막에 가까운 현상이 나타났던 게 IMF 외환위기 때입니다. 그때는 자 비교해 드리면 우리 팬데믹 경제 위기 때는 성장률이 마이너스 0.7%예요. 그러니까 역성장은 맞지만 뭐 역성장 맞아 할 만큼의 미미한 역성장이죠. 마이너스 1도 안 되니까. 근데 IMF 외환위기 때는 마이너스 5.1%입니다. 이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날 때 러시아 경제 성장률 이런 흐름입니다. 예. 전쟁 날 때의 경제 성장률이에요. 그만큼 우리 한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경제 위기예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나오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조정될 수 있다. 이것은 맞아요. 그만큼 수요가 위축되고 경제가 난리가 나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세계 경제를 봐도 20년이 경제 위기죠. V자. 근데 22년, 23년, 24년은 경기 침체다.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를 구분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IMF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 위기가 만약에 온다면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나 뭐 집값은 반토막 날 수 있다. 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가 올 거라는 그 가정을 하기가 굉장히 희박하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의견드립니다. 너무 그때 생각나는 게 이제 집값이 반토막 나면 뭐 좋을 것 같지만 그게 그리고 우리 주변의 지인, 가족들의 생계를 다 흔들 수도 있다. 집값만 반토막 날 수는 없다라는 말이 그럼요. 그거는 되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와닿더라고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집값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과 또 집값이 올랐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 이게 우리나라 국민 5천만 국민이 둘로 쪼개져 있어요. 그렇죠. 갈등이에요. 또 정치적으로도 뭐 마치 이게 정치와 함께 맞물려 가지고 보수는 상승론, 또 진보는 하락론. 절대 정치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양분되다 보니까 어떤 식이냐면 무대책자 여러분들은 뭐 건설사가 도산해 버려야 된다. 쓰러져야 된다. 그럼 건설사가 쓰러지면 누군가의 직장이 여러분 건설사에 다니는 제 지인들도 있고 중소건설사, 건설사에 공급하는 건설 자재 유통업자, 건설 자재 제조 다 소기업 무너지는 거죠. 다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우리 세상이 각박해져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마치 정치화돼가지고 둘로 양분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부동산 시장을 하나의 거시경제 변수로서 접근해서 저는 말씀드리려 하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뭐 엄청난 조정은 있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재밌는 현상 하나 말씀드릴까요? IMF 외환위기 때 조정이 있었지만 그 외환위기로부터 벗어나는 국면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요. 물론 그때 확 조정이 돼서 그때 집 사서 그 기회를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그럴 확률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평가되고요. 뭐 그러는 동안 계속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나온 20년, 지나온 30년, 지나온 10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지만 결국은 올랐죠. 결과적으로 오른 게 맞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은 여러분 부동산 시장을 가늠하실 때 시장을 시장으로서 보셔야지 정치적으로 혹은 이해관계적으로 보시면 시장을 보는 그런 어떤 흐름을 놓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미분양 주택 이제 감소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 분양을 요즘에 예. 미분양이 되니까 안 하기 때문에 네. 이게 줄어드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값은 또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좋은 말씀이고요. 아까 책 읽으신 것처럼 미분양 주택 흐름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분양 주택 건수는 소위 주택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이죠. 결과물이기 때문에 미분양 주택이 해소되면 집값은 오르는 거다. 미분양 주택이 쌓이면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다. 가장 우리 시장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대변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변수다. 라고 했고, 실제 여기 보시면 20년, 21년에 미분양 주택 건수가 크게 해소될 때 집값이 크게 상승했었던 것이고, 22년 한 해 미분양 주택이 급격히 쌓일 때 집값이 크게 떨어졌던 것이다. 조정됐었던 것이다. 라고 했고, 제가 작년에는 이 미분양 주택 건수를 한 요 정도에서 보여드렸을 거예요. 더 증가할 것이라고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정이 남았다라고 설명드리면서 23년 중반쯤이면 미분양 주택이 6만 5천 호 수준 혹은 6만 호 수준, 그 6만에서 6만 5천 호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지점이 가격이 반등이 되는 지점이다. 아까 읽으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또 질문 주신 게, 그래 미분양 주택이 줄어서 가격이 반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동의하는데 이게 분양을 줄여서 그런 거 아니냐. 좋은 질문이세요. 제가 답변 드릴게요. 여기 머니 트렌드라는 책이 있어요. 네, 이번에 제 이게 순간 안 팔린 미분양 주택이에요. 표지 좀 보여주세요. 네, 미분양 주택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건설사들이 또 추가적으로 주택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 들고 계세요. 미분양 주택 이만큼 쌓인 거예요. 근데 아파트 건설사들이 이만큼 공급하려고 한 거예요. 이만큼을. 이만큼은 공급하려고 원래 생각했어요. 근데 분양률을 줄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만큼이 아니라 요것만큼만 공급하겠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이해 가세요? 분양률을 줄였다는 게 기존에 있는 미분양 주택을 없앴다는 게 아니에요. 미분양 주택은 쌓여 있고요. 지난달에, 이번 달에는 우리가 이만큼 공급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분양률을 줄여서 잘 안 팔릴 것 같으니까 분양률을 줄여서 이것만 공급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럼 미분양 주택이 줄어듭니까? 아니요. 저는 지금 산수를 논하는 거예요. 늘어나야죠. 미분양 주택은 늘어나야 돼요. 뭐가 없다면? 수요가 없다면. 근데 그 이상으로, 그 밑으로 미분양 주택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줄어들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는 사람이 있었다. 수요가 발생했다는 뜻이잖아요. 분양률을 줄였다고 해서 줄여서 미분양 주택이 줄어든 게 아니라 추가적인 공급이 어쨌든 있었던 것이고 추가적인 공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소했다. 그 이상의 수요가 발생한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고요. 두 번째, 제가 물론 좀 이렇게 토론하다가 좀 한번 격분해가지고 제가 건설사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제발 그런 댓글 좀 달지 마세요. 무슨 건설사 편을 듭니까? 건설사하고 뭐 짜웅했다느니 돈 받았다느니 뭐 갑자기 뭐 국토교통 뭐 자리를 받았, 그런 이상한 음모론 좀 찾지 않아줬어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본질을 흐트리지 마세요.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지적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파트 건설사는 바보입니까? 여러분, 아파트 건설사 바보예요? 아니죠. 대기업들도 많고 한데. 더 치밀하게 고민하잖아요. 고민하겠죠. 수요 공급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분양률을 줄인 이유는 왜 줄였다고요? 아까? 분양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줄였어요. 그러면 분양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을 또 늘릴까요? 분양 안 하다가? 아니요. 앞으로도 분양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앞으로도 분양을 계속 뒤로 미룰 거예요. 그렇죠. 건설사들한테 확인해 보십시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미분양 주택이 지금 줄어드는 현상이 그 줄어드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마치 거기 산에서 아까 2명이 물을 팔다가 네. 수요가 막 생겼는데 갑자기 이 김도윤 씨가 아파가지고 물을 못 팔아요 오늘. 그래서 이 물이 다 팔렸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둘이 같이 팔아도 그 이상이 이미 팔렸을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그러니까 이 물이 다 팔리는 현상, 미분양 주택이 해소되는 현상을 다른 이유를 가지고 그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현상은 흐리면 안 되는군요. 흐리면 안 됩니다. 어쨌거나 시장에 보이는 미분양 주택은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예, 재고가 쌓여 있고 뭐 뒷뜰에 재고가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에 내놓은 물건의 개수가 어쨌든 줄어들고 있는 현상인 거예요. 뭐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이것은 그대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가시는 게 어떨까 자, 생각합니다. 그러면